자, 이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제 김민전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심상정 의원 얘기 듣고 왔습니다만은 선거제도 개혁 둘러싼 정치권 갈등 좀처럼 이게 풀릴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단식 농성장 어저께 그 이해찬 대표가 찾아와서 단식 풀면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논의가 끝나면 단식 풀겠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래 가겠습니다. 이거. 네, 그러나 물리적으로 봐서 오래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 단식하는 분을 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심상정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법정 시한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골든타임은 12월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12월에 합의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대의 선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매번 대선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약속만 할 뿐이지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야말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다당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를 쓴다라고 하면 이 다당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미 있는 작은 것들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꼬마 민주당 같은 경우가 거의 전국적으로 20%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교섭단체를 못 만든 것은 물론이고 결국 역사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느냐? 결국 선거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3당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민의가 정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좀 가져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도 고민이 클 겁니다. 지금 당장 예산안은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당장 유치원 3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처리도 해야 되고요. 지금 야3당 도움이 꼭 필요한데 지금 특히 이제 평화당이나 정의당하고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떤 수를 써야 될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 이 차원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 과연 그러면 압도적인 여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보면 지금 지지율도 좋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밀어붙이면 실제로 이제 다당제에서 양당제 체제로 되고 더군다나 여당이 지금 부산이나 TK 지역까지도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유혹을 솔직히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가 21대 총선에서는 뭔가 어떤 획기적인 다수당이 되자 이런 어떤 결의가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의 국정 운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 현재 지금 야당들의 어떤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타협론 이게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린 것이고 지금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선뜻 주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제 속셈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라고 이제 한국당이 책임을 떠넘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이 정계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이제 문제. 이것에 대한 욕심들 또 이것에 대한 유혹을 솔직히 떨치버리지 못하는 게 현재 이 논의가 고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한국 정치에 있어서 1년 반은 무지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고요.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 봐서 이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2003년에 국회의장 산하의 범국민 정치개혁 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제안한 안이 바로 지역구 200에 비례대표 100으로 가자라고 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가장 반대한 것이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그 2017대 선거에서 2004년 선거이지요. 엄청나게 의석을 많이 잃었죠. 자신들이 얻었던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잃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서 생각을 해서 미래에 이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아닐까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결국 어느 것이 더 공정한가?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심상정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총선이 있으면 그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정개특위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12월 안에는 그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원래 이 걱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요. 예전에도 보면 정말 그 마지막 임박해서 그때도 뭐 한 적이 있습니다. 4개월 전에 하고 확 뭐.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40일 게리맨더링, 전이었나요? 그렇죠. 네. 게리맨더링 하고 뭐 그래서 뭐 싸움도 나고 뭐 그런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비춰본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 지금 해야죠. 지금 하고 선거제도 바꿔야지만이 그 틀에 따라서 일단 국회의원 출마자들 그러니까 새롭게 정치에 뛰어드는 분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틀이 짜져야지만 수능도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 게 틀이 짜져야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시험 공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유리하게 그럼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 시절에 사실 이런 걸 많이 주장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살신성인했던 좀 뜻을 비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당이 이거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한국당 핑계를 했는데 그 핑계 대기 이전에 그럼 뭐 좋겠다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는 저는 풀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한국당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본인들이 혼자만 반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여당이 내부에서 지금 결정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당이 땡기면 한국당 끌려올 수 있나요? 네, 뭐 그 일정 정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봐서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패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뻔한데도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1년, 굉장히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네,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운이 아니라 정말 실력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제도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산안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쪽지 예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역 예산 챙겼다 언론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깜깜이 증액 심사 비판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이거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쓰고 하면 이렇게 뭐 예산안 누구는 얼마 가져가고 이게 좀 비판을 해마다 나오는 하면 기사입니다. 전화 옵니다. 너무 고맙다고. 지역구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왜냐하면 사실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쩌면 선거운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역구에 뭐 식물원 한 230억 예산 가져갔다.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찬 대표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합니다. 역시 실세가 있으니까 달라.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예산안을 항상 논의할 때마다 이 마지막 소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하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하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똑같은 현상이 저희가 지난주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까놓고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9천억 정도 삭감은 됐지만 실제 증액 한계를 보면 대부분 다 SOC고 그 SOC가 각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은 형태가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결국 선거구에 어떤 목매이는 상황이 아니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소위 자체를 완전히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내용 자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더군다나 당대표와 사실 지금 예결위가 끝나버린 다음에 다 원내대표끼리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당대표, 원내대표 다 자기 목 찾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소위가 비공개에다가 기록도 안 남기는 게 정상적인 어떤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공개를 하려면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 부분도 좀 문제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어젠가요 소소위를 폐지하자 이런 법안을 아예 폐지하는 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은 정당들이 혁신,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작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통해서 또 경쟁해서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여러 정당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위라든지 이런 뭐 굉장히 한국 예산 과정에서 나쁜 뭐 관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여당이 예산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어떡할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오히려 심사를 좀 촉진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선진화법 이후에는
어차피 그때까지 심사 못하면은 정부 원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든 말든 상관없다. 좀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게 그것은 비단 어느 정당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선진화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더욱더 좀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무지하게 많은 학자들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총액에 대한 예산심사를 정부와 함께 먼저 하고 이 총액을 가지고 기능별로 예산을 분리하고 난 이후에 그 기능별로 배분받은 내에서 의원들이 각자 심사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각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각자 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힘 있는 의원들이 몇몇이 그냥 쭈물떡대는 현상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